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거칠고 화려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삶입니다. 상원 의원이 아니며 황제도 아닙니다. 금빛 월계관도 대리석 욕조도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줄리어스 시저가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 없이 샌들, 하수구, 국가가 후원하는 십자가 처형이 있는 세계에 떨어진 당신 자신입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즐기신다면요. 댓글에 어디서 시청 중인지,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보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보세요.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죠. 눈을 뜨면 소리 지르는 소리,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복도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로마의 인술라에서 깨어났습니다. 고대 아파트 건물의 버전입니다. 먼지, 기도, 그리고 매우 의심스러운 건축물로 이어진 다층 구조의 죽음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3층이나 4층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층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가난하고 위층에서 올리브 오일을 쏟으면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방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옷장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얼어붙는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창문은 없고 공기, 연기, 가끔 비둘기가 들어오는 작은 구멍만 있습니다. 지프로 채워진 매트리스와 이가 들끓는 이불. 이불은 젖은 양모와 후회의 냄새가 납니다. 가구도 장식품도 당연히 주방도 없습니다. 실내에서 요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건물을 태울 수 있고 화재 안전 규정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유물은 흙으로 만든 컵, 낡은 튜닉, 그리고 만약 기분이 좋다면 나무 빗자루 정도입니다. 화장실은 방에도 건물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병인은 구석에 놓여 당신을 조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좁고 흔들리는 계단을 내려가 거리 배수로에 비워야 합니다. 미끄러져 아침 제물에 당신의 몸을 추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벽은 종이처럼 얇습니다. 이웃의 기도 소리, 기침 소리, 아내와 다투는 소리, 그리고 불행히도 아내와 다투지 않는 소리, 내 말을 이해한다면가 들립니다. 공기는 연기, 곰팡이, 그리고 씻지 않은 인간의 독특한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이미 빵을 굽고 있지만 당신은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거리 상인들은 무화과와 생선 내장을 팔며 가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백인 대장이 아마도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지만 땀을 흘리고 가려우며 수도관에서 나온 납가루를 흡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황제가 아닙니다. 검투사도 아닙니다. 단순히 과밀한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거나 정고전에 도시의 신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가난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23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9분 계단을 내려오는 위험을 극복했으니 아침의 두 번째로 급한 문제, 방광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세면대도 변기도 심지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통도 없습니다. 대신 한 손에 변기통을 들고 다른 손에 수치심을 움켜쥐고 가장 가까운 라트리나 로마의 공공 화장실로 향합니다. 공공이라는 표현은 과분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일을 보는 사회적 모임 장소입니다. 도착하면 돌로 된 긴 벤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벤치 아래에는 얕은 수로가 흐르며
도시의 하층민들의 공동 수치심을 씻어내기에는 충분한 물이 흐릅니다. 감히 앉아보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생활은 전혀 없습니다. 문?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추가적인 음향시설을 갖춘 마을 광장처럼 사용합니다. 앉아 있는 상인들은 곡물 가격을 논의합니다. 퇴역 군인이 요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당신은 바로 맞은편에서 올리브를 씹으며 눈길을 돌리지 않는 남자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진짜 선물, 테르시오리움이 등장합니다. 이는 식초나 소금물에 담긴 통에 넣어둔 공용 스펀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용 전에 헹궈야 하지만 현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겪은 스펀지입니다. 주저하며 닦고 식초가 제 역할을 했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다면 자신의 수건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부자라면 이끼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한 것을 쓰고 이제 공유된 위생의 조용한 수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피하려고 골목으로 가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공공소변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벌금은 현실입니다. 로마의 법 집행은 미묘한 경고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일을 마친 후 손을 씻습니다. 기다려. 아니, 씻지 마세요. 비누도 흐르는 물도 없습니다. 단지 공동 세면대에서 손가락이 악수대회보다 더 많이 닿은 물로 헹구는 것뿐입니다. 라트리나를 떠나며 몸은 가벼워졌지만 내면은 조금 더 죽은 듯합니다. 하지만 헤이, 이게 로마죠. 이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아침 일을 마치고 골목에 빠지지 않거나 체포되지 않았다면 인상적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지만 로마인이라면 일과 고통 전에 하는 예의상 형식일 뿐입니다. 환영합니다. 철의 타쿨룸에. 로마의 아침 잔치는 정확히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낡은 빵과 물로 희석된 와인. 가끔 치즈나 올리브가 있지만 대부분은 실망뿐입니다. 커피는 잊어버리세요. 로마인들은 커피를 몰랐으니까요. 계란도 베이컨도 팬케이크도 없고 당연히 오트밀 라떼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는 만족스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빵은 아마도 파니스 루스티쿠스일 것입니다. 어제나 그제 구운 거친 곡물과 모래 같은 덩어리로 무기처럼 단단하고 석회석 같은 텍스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은 희석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해가 뜨기 전에 취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죠. 상원이 아니라면요. 당신의 아파트에는 부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리에서 서서나 분수 옆에 앉아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맛없는 나무 껍질 같은 빵을 씹으며 이 식사를 합니다. 만약 기름이나 로마의 유명한 짠 발효 생선 소스인 가람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축하합니다. 이미 어두운 식사에 향기로운 공포를 추가한 것입니다. 부자라면 과일이나 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한 로마 시민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을 만큼 부유하지만 이웃에 깨진 염소, 우유 항아리를 부러워할 만큼 가난합니다. 가끔 장사꾼들이 뜨거운 칙피아 튀김이나 꿀 과자를 팔며 지나가면 순간 희망을 느끼지만 당신의 동전 주머니가 검투사의 동정심보다 더 비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빵을 깨물며 케이크인 척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루는 탄수화물, 가벼운 탈수, 그리고 로마 샌들 신고칠 마일을 걸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배에는 낡은 빵 부스러기만 있고 어제 남은 와인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빵과 약간의 절망으로 구성된 든든한 아침 식사 후
로마의 노동날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상원 의원이거나 후원자를 가진 시인, 아니면 죽은 삼촌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가진 운 좋은 소수 중 하나가 아니라면 당신은 일하고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자, 운방군, 도공, 벽돌공, 거리 청소부일 수도 있고 운이 정말 나쁘다면 하수구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 수로, 신전, 목욕탕,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지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햇빛 아래 맨손으로 젖은 아이피처럼 아칠 지지대가 없는 샌들을 신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일과는 매우 일찍 시작됩니다. 태양이 겨우 떠오르기 전인데 감독관은 이미 라틴어로 소리치며 막대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늦으면 의사에게 가는 날에 임금을 잃거나 더 나쁘면 맞거나 수치심을 당하거나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해고는 명예롭게 굶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도구는 기본적입니다. 나무 조각과 기도로 만든 삽으로 땅을 파고 등 뒤에 벽돌을 지고 낡은 양말과 야망의 냄새가 나는 시스터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장갑도 헬멧도 없습니다. 땀과 먼지뿐이며 한 번의 실수로 척추와 경력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만약 장인이라면 행운을 빌어야 합니다. 당신은 같은 점토 그릇, 샌들 또는 싼 티셔츠를 파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것은 흔하며 부유한 시민이 당신의 얼굴을 싫어하면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회계사, 교사 같은 더 높은 직종, 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달리거나 이름을 잊을 누군가를 위해 숫자를 적거나 이미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상원의원 자녀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실을 짜고 직물을 짜고 채소를 팔거나 시장에서의 노점을 관리하며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출산 중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짧은 점심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기분이 나쁘지 않거나 방문한 총독에게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일하거나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죠. 로마는 영원할지 몰라도 당신의 등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침을 무사히 넘겼다면 이제 고대 로마의 거리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붐비는 고난의 길로 개인 공간과 공중보건을 싫어한 사람이 설계한 듯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높이 떠 있고 도시는 웅성거리고 거리는 살아 있습니다. 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쥐, 파리, 떠돌이개, 가축, 거지, 6가지 언어로 소리치는 상인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노인들을 돕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는 도둑들. 타임스퀘어와 같습니다. 타임스퀘어에 하수도가 없고 모두가 염소를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로마의 길은 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완벽히 직선으로 뻗어 있고 훌륭히 포장되어 있으며 보통 소변, 쏟아진 와인, 구토, 동물 배설물, 그리고 전날 밤에 가람 소스 잔여물로 넘쳐났습니다. 거리 중간은 개방된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높게 솟은 보도에서 내려서면 인간의 고통의 성수에서 샌들을 세례받은 셈입니다. 마차들은 속도 제한 없이, 횡단보도 없이, 차분함 없이 쾅쾅거리며 지나갑니다. 보행자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로마법은 낮에 도시 내에서 무거운 수레의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운전사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휴식 없이 경주하듯 달립니다. 바퀴에 깔리지 않으면 팔꿈치, 바구니 또는 썩은 장어 때문에
환한 생선 장수의 소리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기에는 요리 불꽃의 연기, 사원의 향기, 바람에 실려오는 공공 화장실의 냄새가 짙게 섞여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죽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둡니다. 개가 포럼에 떨어지면 누군가가 천을 덮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사도 잊지 마세요. 즉흥적인 싸움, 갑작스러운 시위, 또는 교통을 수시간 동안 막는 정치인의 행진. 트럼펫 연주자들이 얼굴에 맞도록 조화롭지 않은 행진곡을 연주하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네, 로마의 거리는 살아있고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화과에 미끄러지거나 달아나는 술에 맞거나 귀족의 애완 원숭이를 실수로 모욕하면 당신의 하루는 3월의 IS에서 카이사르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렌틸콩을 사러 나갔을 뿐입니다. 땀에 젖고 먼지 투성이이며 차가운 물 한 모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수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위대한 공학의 걸작들은 산에서 신선한 물을 직접 제국의 심장부로 운반합니다. 나쁜 소식은 그 물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분수대를 가진 두오스에 살지 않는 한 당신은 기침하고 재채기하며 손을 씻지 않는 수천 명의 이웃들과 물을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지는 공공 분수대입니다. 모두가 항아리를 채우고 발을 씻으며 가끔은 재미나 위생 때문에 아이를 물에 담그는 곳입니다. 여기서 위생이란 희망에 젖은 버전입니다. 씻고 싶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테르미 테르미입니다. 로마의 공공 목욕탕으로 어디에나 있고 모두가 사용합니다. 문명화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은 비누나 염수 없이 여러 풀을 순환하며 수치심도 거의 없습니다. 따뜻한 물에 다른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그중 누구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화는 시끄럽고 정치적이며 가끔은 벌거벗은 채로 진행됩니다. 한 남자가 양말을 팔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다른 남자는 막대기로 귀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모든 사람의 몸을 지나갔습니다. 깨끗해지길 기대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유칼립투스 향이 나는 세균에 절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 배관 시스템은 종종 납파이프를 사용합니다. 네, 납입니다. 로마인은 공학에 열중했지만 화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리한 실내 배관 시스템은 빈혈, 통풍, 불임,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 정신 이상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것을 마시고 싶으신가요? 와인입니다. 진심으로 물은 의심스럽게 여겨집니다. 특히 화장실과 거리 배수로에서 오염이 흔한 빈민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와인은 남녀노소 모두 하루 종일 희석해 마십니다.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벼운 취기죠. 따라서 로마는 세계 대부분이 파이프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에 도시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발가락을 씻을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수로 시스템을 즐기세. 하지만 믿지 마세요. 환영합니다. 로마 제국에.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배경 음악입니다. 발가락을 찧으면 얼음도 진통제도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프더라도 계속 움직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더러운 천으로 감싸고 숨을 깊게 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가시가 박히면 행운을 빌어야 합니다. 그게 감염의 시작이고 당신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편안함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인체공학적 도구도 쿠션이 있는 의자도 휴식을 취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노동자라면 탈장된 배로 벽돌을 들어올리며 기도하며 일합니다. 병사라면 출혈하는 발로 하루에 20m를 행진하며 허벅지에 정갈에 물린 상처를 견뎌야 합니다. 출산 중인 여성이라면 고통의 세계에 환영합니다. 산파는 주문을 외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한 번의 실수로 열린 상처나 경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매우 헌신적인 사제가 있는 근처에 살지 않는 한 가장 좋은 선택은 집에서 만든 연고, 허브 연기가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는 무덤에 묻힐 때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나무 블록에 대고 소리치며 진행됩니다. 어깨 탈구. 마커스라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 철공소를 상상하세요. 이제 당신의 입을 상상하세요. 그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노예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심지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길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가장 좋은 반응은 모자이크를 더럽히지 마라일 것입니다. 상류층 로마인들도 고통을 미덕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토이시즘이 당시의 철학이었습니다. 고통을 불평 없이 견디는 것이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러진 팔 때문에 울면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로마인은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고 나중에 시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항상 존재하며 보통 예고 없이, 치료법 없이, 그리고 확실히 동정 없이 찾아옵니다. 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로마 의사에게 실제로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다쳤습니다. 어제 일로 생긴 감염된 물집일 수도 있고 청동칼로 면도를 시도하다가 턱이 검투사 훈련장처럼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의료는 치유보다는 생존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 의학은 그리스 이론, 신비로운 추측, 그리고 놀랍도록 많은 식물 잎의 혼합물입니다. 핵심 믿음은 몸이 4가지 체액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혈액, 점액, 황담, 흑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나요? 그중 하나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무언가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사, 이 사람이 당신의 이발사일 수도 있습니다. 는 즉시 피를 뽑는 치료를 위해 피를 빨아들이는 벌레나 칼을 꺼냅니다. 두통부터 도덕적 결함까지 모든 것에 대한 기본 치료법이니까요. 기침이 나나요? 정맥을 열자. 우울증인가요? 팔에서 슬픔을 배출해보죠. 수술? 네, 존재합니다. 로마의 외과 의사들은 수술칼, 집게, 심지어 뼈 드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마취제였습니다. 당신은 수술 내내 의식을 유지하며 더러운 토가 차림의 남자가 한 번쯤 두루마리를 본 사람처럼 자신 있게 당신의 살을 파고드는 동안 나무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소독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처를 와인이나 식초로 씻을 수도 있었지만 이는 도움이 되지만 신의 벌처럼 타는 듯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감염은 흔한 부작용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은 매우 다양합니다. 꿀, 마늘, 분쇄된 벌레 또는 허브, 재, 특정 종류의 동물 분변으로 만든 고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신전에 머물며 에스케이피우스에게 기도하고 신성한 꿈이 치료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면 의사는 어깨를 으쓱이고
가족은 촛불을 켜며 이웃들은 당신의 죽음이 어떤 예언일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채기를 할 때 현대 항생제에 감사하고 치유가 종종 출혈로 시작되는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에 감사하세요. 긴 하루 동안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수레를 피하며 지친 후 당신은 배가 고프다. 저녁 시간이다. 로마인들이 부른 대로 스캐너다. 하지만 편안한 것은 기대하지 마라. 먼저 테이블에 없는 것부터 시작하자. 피자, 파스타, 토마토, 감자, 초콜릿, 설탕, 그리고 절대 커피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발견되거나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요리대하 아리마센. 이건 이탈리아 이전 시대의 생존 음식입니다. 당신은 갈색이고 약간 뜨거운 나무 그릇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스펠트, 콩 또는 렌틸로 만든 죽일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허브의 향이 살짝 느껴지는 젖은 자갈 같은 맛일 것입니다. 운이 없다면 허브 없이 젖은 자갈 같은 맛일 것입니다. 단백질은 잡거나 낫지 않는 한 드뭅니다. 고기는 비싸고 심지어 얻더라도 종종 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요리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 방법은 소금을 많이 넣거나 연기로 훈제하거나 가람에 절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람은 죽은 바다 냄새가 나고 생각만 해도 영혼을 태우는 발효된 어장 소스입니다. 축제 분위기라면 삶은 채소, 딱딱한 치즈, 가끔 무화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은 구운 플라밍고, 속을 채운 다람쥐, 해파리와 식초 같은 이국적인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대부분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맛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와인은 항상 물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마시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섞는 물도 아마 의심스러울 겁니다. 결국 당신은 병에 걸리는 속도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디저트?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신이 탐욕을 싫어하는 신을 기리는 축제날이라 금식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밤을 티라미수로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건은 없습니다. 10명이 함께 쓰는 천으로 손을 닦거나 옷을 사용해 깨끗한 척할 뿐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배는 가득 차 있지만 불편하고 숨은 마늘, 와인, 그리고 약간의 절망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배는 채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로마의 밤 생활을 버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어보세요. 그건 편안한 산책이 아닙니다. 더러운 하루, 노동, 그리고 생선 소스의 향기 속에서 당신은 조금의 여가 시간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와 밖의 가을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요. 좋은 소식은 당신은 로마에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에브리웨어에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중 대부분은 끔찍합니다. 먼저 주요 행사인 콜로세움부터 시작합시다. 로마 공학의 보석이자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죽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군중들은 스포츠로 서로를 찌르는 남자들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야생 동물들이 범죄자들을 잡아먹고 황제가 드라마틱한 기분이 들면 실제 물과 익사 장면을 재현한 해전도 펼쳐집니다. 참석은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관대해 보이지만 국가가 세금을 인상하고 아르메니아를 조용히 병합하는 동안 당신을 분산시키기 위해 무료라는 걸 깨달으면 말이죠. 땀에 젖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아 검투사가 팔다리를 잃는 모습을 보며 환호합니다. 피와 모래,
그리고 때로는 화려한 공개 처형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졌나요? 연극을 선호한다면 원형 극장으로 가보세요. 라틴어로 쓰여진 비극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는 소시지로 주피터를 모독하는 척하는 장면이 있는 빠른 소위 코미디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장점은 세련됨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원한다면 서커스 막시무스로 가보세요. 전차 경주는 빠르고 짜릿하며 자주 치명적입니다. 안전 난간도 헬멧도 없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충돌은 불가피하고 화려하며 군중은 이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폭력과 도박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팀을 응원하지 마세요. 싸워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거리 공연이 있습니다. 불을 뿜는 사람, 고개사, 음악가, 사기꾼, 그리고 가끔은 모든 것을 잃은 발가벗은 남자의 철학적인 독백이 있습니다. 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분만 기다리세요.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이상하고 브릴란테 광기가 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사람들을 분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잔혹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펙터클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은 와인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식 정의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스포일러,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 저녁 식사, 그리고 박수를 위해 창에 찔리는 검투사를 견뎌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법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요? 아, 그건 귀엽네요. 로마에서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은 당신이 작고 대체 가능하며 자비는 황제 조각상에만 허락된 사치품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먼저 법적 지위가 중요합니다. 시민이라면 권리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중요한 인물이 정말 화가 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아니라면 정의는 주먹, 화형 도구 또는 도시 밖에서 신속한 처형으로 찾아옵니다. 노예는 재산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살해하면 주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해도 집안의 모든 노예가 처형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범죄로 고발되면 변호사와의 차분한데 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공개 재판은 연극입니다. 부유한 쪽은 증인, 뇌물, 극적인 제스처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옷과 절망감을 가져옵니다. 큐에서 울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가 없다면 주피터에게 기도하고 판사가 숙취가 없기를 바라세요. 처벌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은 몸에 낙인을 찍히거나 손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혀가 찔릴 수 있습니다. 사기, 공개 채찍질 또는 운이 좋다면 추방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모욕하면 감옥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보통 창의적인 방법으로요. 일부 범죄는 공개 처벌이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아침에 처형된 사람보다 더 큰 함성을 지르는 군중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길고 느리고 굴욕적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자, 강도, 국가가 본보기로 삼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법 집행관은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길레스는 로마의 소방관과 경찰을 합친 존재입니다. 급여가 적고 과로에 시달리며 종종 부패했습니다. 강도를 당해도 어깨를 으쓱일 뿐입니다. 뇌물을 주면 다른 사람을 강도질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롬에는 돌에 새겨진 법이 있고 포럼에서 낭독되지만
그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피터의 영역에 있습니다. 거리를 살아남고 로마의 정의를 피한 후 종교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평화, 조금의 개인적인 영성. 아니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종교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입니다. 향과 의무의 구름이 당신의 삶 모든 순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습니다. 문고리, 심장, 하수구, 클로아치나 경계, 종착점, 심지어 곰팡이까지. 5걸음도 못 걸어가면 신전을 지나치게 됩니다. 신전에 멈춰 절을 하지 않거나 촛불을 켜지 않거나 기도를 중얼거리지 않으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요. 그리고 당신의 지붕이 무너질 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는 사틴 엘리아 제물을 빠뜨렸어. 종교 축제가 달력을 가득 채웁니다. 매년 수십 번씩요. 그날에는 모든 일이 멈추고 동물들이 희생되며 공기는 구운 소와 젖은 대리석 냄새로 가득 차요. 당신은 경건함으로 참석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제대로 숭배되지 않으면 그들은 역병, 가뭄 또는 모든 사람의 렌틸 공급을 망치는 정말 나쁜 수학으로 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황제를 단순히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단의 향을 피우고 그의 찬양을 노래하며 승리의 행진 중에 절대로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반역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공공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비스타리아 축제 때 조금 너무 조용했다고 말하거나 신전 불꽃에 곡물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면 불경스럽거나 무신론자, 최악의 경우 의심스러운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의심은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물에 피가 섞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종교에 속해 있다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국가가 모르는 신들은 포도주, 세금 또는 새로운 병사를 가져오지 않는 한 환영받지 않습니다. 로마 종교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정확히 시간에 맞춰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희생할 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사회적 퍼포먼스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장에서 로마의 야망이라는 미끄러운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신들에게 절을 했고 소송을 피했으며 신화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공중 목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생활에서 가장 지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사회적 계층은 잔인하고 정교하게 조정된 기계입니다. 말 한마디, 손짓, 샌들끈의 위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사다리이지만 기름으로 덮여 있고 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상위에는 상원 의원들, 오래된 부자, 보라색 줄무늬를 가진 귀족들, 그리고 자신의 우편 번호를 가진 광대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기마 귀족들, 부유한 상류층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당신 같은 평민, 중하층 계급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해방된 노예, 외국인, 그리고 한번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을 모욕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평생의 충성, 심부름, 호의,
그리고 가끔 투표를 대가로 당신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개인들입니다. 이는 보스, 고모, 집주인이 한데 뭉친 친절하지만 경멸적인 패키지와 같습니다. 매 아침 당신은 살루티오의 일환으로 후원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다른 고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그의 머리카락을 칭찬하거나 그의 아들의 토가를 칭찬한 후 보통 돈, 음식 또는 추천을 요청합니다. 운이 좋다면 그는 동전을 던져주고 포럼을 지나갈 때 그의 리터를 들어주게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관찰되고 평가됩니다. 옷은 깨끗해야 하며 유행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말투는 예의 바르야 하며 친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애도 야망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무 빨리 승진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또는 물리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네트워킹은 전쟁입니다. 소문은 화폐입니다. 연회에서 잘못된 한마디가 당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결혼은 당신의 혈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은 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의 나머지는 동맹과 재산 접근을 위해 결혼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편안해지지 마세요. 한 번의 나쁜 수학, 한 번의 놓친 의식, 한 명의 질투하는 경쟁자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당신은 칼이 다가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분명히 조용해질 거야. 맞지? 로마에서는 아니야. 해가 로마의 지붕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야 드디어 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의 밤은 평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둡고 치명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밤새 기름 램프를 켜놓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빛, 기억, 그리고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맹목적인 희망에 의존해 도시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야 합니다. 만약 넘어져서 쓰러진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발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공식 야간 순찰대인 비길레스는 거리 순찰, 화재 예방, 범죄 차단이 임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로에 시달리고 급여가 낮으며 영웅적인 행동보다 잠을 자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일부는 용감하지만 대부분은 뇌물을 받고 모두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 강도, 가끔은 지루한 전직 검투사들이 그림자 속에서 쉬운 표적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쉬운 표적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무장하지 않았거나 빠르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밤의 공포인 화재가 있습니다. 인술리, 당신이 잠자는 그 매력적인 죽음의 함정 같은 아파트들은 나무와 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밤에 요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배고픈 세입자에게 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전등이 넘어지면 몇 시간 만에 한 블록 전체가 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64년대 화재는 스스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되면 환한 마르스처럼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자정 무렵 연기를 막고 조직된 대피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당신의 건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벌의 튜닉 병이, 그리고 아마도 자존심을 움켜쥐고 무너지는 계단을 달리며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불이나 도둑이 아니라면 소음이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파티의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위한 행렬이 북소리와 함성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의 애인이 화가 나면 고대 로마에서 세 블록 방역 내의 모든 사람은 잠이 사치임을 알게 됩니다. 침묵은 신화입니다. 안전은 부자, 무장한 자, 그리고 극히 운 좋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헤이, 아침이 거의 왔습니다. 한 밤만 더 버티면 되고 그 다음은 반복입니다. 로마의 해가 지면 평온한 순간, 바람, 조용한 식사, 심지어 잠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세요. 로마는 밤에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더 어두운, 더 시끄러운,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할 뿐입니다. 도시는 결코 진정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회합니다. 먼저 불부터 시작해보죠. 로마의 건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높은 목조 주택인 인슐리는 불씨만 있으면 재로 변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진정한 소방서는 없습니다. 단지 비길레스, 미길레스라는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소방관, 야간 순찰대, 그리고 극히 낮은 임금을 받는 청소부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파트에 불이 나면 구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의 소문 속 경고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둑들, 지갑을 찢는 자들, 주머니를 털는 자들은 달빛을 사냥 허가증처럼 여깁니다. 로마의 골목은 좁고 어두워요. 횃불은 비싸요. 어둠 속을 걸어야 한다면 감각과 본능에 의존해야 하며 가능하면 혼자서는 아니길 바라야 합니다.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눈길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2명의 취한 검투사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샌들 때문에 싸우는 사이에 끼이지 마세요. 취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의 밤 생활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주점들은 싼 와인, 시끄러운 음악, 마르, 스웨대한 나쁜 시를 외치는 남자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인상 깊게 만들 수 없는 여자들로 넘쳐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주사위 게임은 피로 끝납니다. 때로는 화난 귀족이 복수를 위해 노예에게 거리에서 누군가를 때리게 합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합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라면 행운을 빌어야 합니다. 로마는 밤이 되면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적인 자들, 무모한 자들, 위험하게 지루한 자들이 지배합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당신의 인슐라 작은 집은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립니다. 쥐들이 벽을 기어다닙니다. 이웃이 죽어가는 염소처럼 기침을 합니다. 근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열정, 살인, 아니면 둘 다로 인해 소리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은 땀에 젖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머큐리에게 침묵을 빌지만 롬에는 침묵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더더욱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어둠조차도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너져가는 인슐라에서 깨어났습니다. 공중 화장실, 전차 교통, 검투사의 피, 납중독, 피, 종교 축제, 타는 지붕, 발효된 생선 소스에 절인 반숙 렌틸콩을 견뎌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법을 따랐으며 폭동, 쥐, 가끔 있는 공개 처형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습니다. 당신은 더럽고 피로에 찌들었고 감염되었을 수도 있으며 공동체의 스펀지에 의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못 버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에어컨, 항생제, 오븐 배송 서비스가 있는 세상에서 점심 전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가람의 2번째 라운드 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를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놀랍고도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 잔혹함, 소음 속에서도 로마는 somehow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도로, 수로, 도서관, 신전, 원형극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철학을 발전시키며 별을 지도에 그렸고 수술을 수행했으며 콘크리트를 발명했습니다. 콘크리트. 그 재료는 대부분의 현대 건물보다 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그 너머를 2000년 동안 형성한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라틴어는 오늘날 듣는 언어의 절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건축은 대성당, 의회, 대학 캠퍼스를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개념, 공화국, 상원, 거부권은 현대 민주주의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평범한 로마인, 황제가 아닌 대리석 목욕을 즐기는 엘리트가 아닌 그들의 일상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적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땀, 두려움, 야망, 생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층층이, 사람마다, 피로 물든 세기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마는 지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오후 중반이면 현대식 배관과 항이스타 민재를 위해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뜨거운 샤워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위해 전체 디나리 지갑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당신은 고대 로마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같은 더러운 거리에서 걸어다니며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신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약간은 경악하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파턴의 공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혈관에는 왕실의 피가 흐릅니다. 전설에 어울리는 이름, 로디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족이 반란군과 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디곤은 평화와 진주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래와 말,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식사에 독을 넣을지도 모르는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미트라테스 2세는 이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트테이아를 먼 변방 왕국에서 로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제국으로 확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장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반란, 배신, 그리고 당신의 군대가 그들의 뒷마당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들 말이죠. 젊은 시절 로디군은 사절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휘관들이 모래 위에 지도를 그리는 것을 보며 궁정서기들이 이번 주에 누가 충성스러운지 기록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실크와 의식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 운영, 지휘 능력, 귀고리와 어울리는 갑옷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트테아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시안 귀족 여성들은 항상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권력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도시를 통치했고 다른 이들은 왕조 동맹을 계획했으며 로디곤처럼 결혼한 상대가 아닌 패배시킨 상대 때문에 전설이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로디온의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혈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파스시안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왕과 결혼하거나 정신적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지방이 반란을 일으키는 동안 옆에서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실 여성들이 향유와 향수로 몸을 단장할 때 로디고는 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궁정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허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으로 그녀는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머리를 씻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스포일러 경고, 그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 쌓인 왕관 순간에 이르기 전에 금을 입는 것보다 군대를 이끌고 싶어하는 공주를 자극할 만큼 대담한 반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파트테안 제국은 지도상에서는 화려해 보였지만 대리석보다 테이프로 이어진 제국이었다. 페르시아만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끝자락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뻗어 있었다. 이 제국은 결혼, 서약,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의 목에 칼을 들이댄 힘으로 이어져 있었다. 따라서 서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메디아나 바빌로니아에서였을 때, 그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반란군의 대담함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는 불망군이 아니었다. 중앙 권력에 분노한 귀족들과 도시 지도자들이었으며 젊은 왕이나 남성 왕실 집행관의 부재로 인해 용기를 얻었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단순히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요새를 점령하고 파트테안 사절단을 침묵시켰으며 왕실에 자신의 신발을 닦으라고 사실상 명령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왕은 야심은 많지만 머리는 부족한 장군이나 친척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여전히 논쟁 중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 물류 문제, 아니면 단순히 왕실의 도전 정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로디곤 자신은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투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녀는 말에 올라 갑옷을 입고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머리를 씻거나 빗거나 관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서약을 했습니다. 이는 대담했습니다. 극적이었습니다. 궁정 스타일리스트들에게는 솔직히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약은 극적임에도 불구하고 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제국의 운명과 그녀의 개인적 존엄성을 연결하는 시각적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엉킨 먼지투성이 머리를 볼 때마다 그들은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결집했습니다. 병사들은 단순히 공주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함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지휘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좌에 의존하지 않고 가시, 먼지, 땀에 의존하는 페스톤의 강인함을 상징했습니다. 한편 반란군은 웃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군이나 외교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눈동자 강철을 품고 성문으로 직진하는 더러운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로디곤이 수도에서 출발할 때 그녀는 화려한 궁정 행렬이나 장미꽃 잎으로 장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병대와 결의, 그리고 반란군을 무화과처럼 짓밟아야 할 제국의 무게를 동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궁정의 우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유명하게도 헝클어져 있었고 전쟁의 결의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외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무기로 변모시켰다. 이 캠페인은 신속하지 않았다. 이는 뇌물과 공성탑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일 포위가 아니었다. 반란 도시들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중앙 권력의 주저함을 예상했지만
먼지 속을 질주하며 눈빛에 불꽃을 품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여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디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군사적 직감은 예리했으며 아마도 그녀를 앞서 이끌었던 많은 남성들보다 더 예리했을 것이다. 그녀는 고전적인 파트테안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동성, 가짜 후퇴,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대는 반란군이 점령한 도시의 가장자리에 나타나 연기처럼 사라지다가 하루 후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병사들은 그녀를 단순히 상징으로만 존경한 것이 아니라 전술가로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후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전선에 있었고 손톱 아래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헬멧 아래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갈수록 그녀의 머리카락도 길어졌다. 3달이 지나자 머리카락은 먼지와 땀, 전장의 기도 소리가 섞인 밧줄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적들에게는 더 두려운 존재로, 부하들에게는 더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반란군은 그녀를 마녀 여왕이라고 불렀다.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귀족 여성으로서 전장에서 싸우고 목욕을 거부하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은 생각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었다. 단순히 끝없는 규율과 의지뿐이었다. 그녀의 군대가 마지막 반란군의 요새를 포위했을 때 전설은 반란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술집과 천막에서 병사들은 농담으로 말했다. 적들은 파트테언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아. 로디간이 다시는 씻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들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반란군의 마지막 요새가 앞쪽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개미처럼 달라붙은 반란군 지도자들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뚫을 수 없는 성벽 도시였습니다. 식량은 쌓여 있었고 궁수들이 성벽에 줄지어 서 있었으며 성문은 배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만감으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돈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제국을 넘어 적의 영토까지 퍼져나갔다. 씻지 않는 여자가 왔다고 속삭였다. 일부는 그녀의 머리가 철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수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설은 공성 사다리처럼 쌓여갔다. 하지만 로디고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현실이었고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무모한 공격 대신 느리고 혹독한 공성을 선택했다. 무역로를 차단하고 메신저를 가로채고 우물을 독살하라. 반란군은 검의 전투를 준비했다. 대신 그들은 굶주림을 맞이했다. 그녀는 시간 자체를 무기로 삼아 적들을 내면에서부터 썩게 만들었다. 그 사이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도시 밖에서 야영했다. 천막 아래 또 다른 지휘관일 뿐이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거친 빵과 미지근한 와인을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의 갑옷을 검사했습니다. 순찰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놓치면서도 그녀는 빗자루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사들에게 그 서약은 성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농담으로라도 그 서약을 깨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트테안의 자부심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얽힌 머리카락 한 가닥도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에 있습니다. 반란 도시 안에서는 사기가 무너져 갔다. 그들은 적을 지치게 만들기 위해 버티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먼저 지쳐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휘관들조차 논쟁을 시작했다. 식량이 부족해졌다. 타령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사보타게 때문인지 1시간 동안 방치된 작은 문이 로디곤의 정찰병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밤 어둠과 바람을 이용해 그녀의 군대는 몰래 침투해 내부에서 주요 문을 열었다. 아침이 되자 도시는 그녀의 것이 되었고 로디곤은 땀과 재로 범벅된 얼굴로 성벽 꼭대기에 서 있었다.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승리의 모습이었지만 완전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 승리는 트럼펫이나 행진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물로 선포되었다. 먼지와 전투, 끊임없는 추격의 달들이 지나간 후 로디곤은 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왕실의 옷이 아닌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입어온 전투복을 입은 채로요. 그녀의 갑옷은 반란군의 칼날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은 햇빛과 피로로 주름졌으며 그녀의 머리카락, 야생에 엉킨 더러운 머리카락, 은 이제 철사와 전설로 만들어진 사자의 갈기처럼 등 뒤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모든 반란 도시가 함락되었고 모든 배신자가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의 서약이 완성되었으니 제국에서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씻을 수 있었다. 전통에 따르면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로디곤은 황금의 방이 아닌 공개된 광장으로 시종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피를 흘린 병사들이 이 순간을 목격하기를 원했다. 대야가 채워지고 기름이 데워졌으며 빛은 성물처럼 창고에서 꺼내졌다. 그리고 열린 하늘 아래 전쟁의 더러움으로 뒤덮인 파트테이아의 전사공주는 반란의 흔적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징적이었다. 풀린 각 뭉치는 되찾은 도시를 의미했고 그녀의 두피를 적시는 물은 반항을 씻어내며 땅에 스며들었다. 마치 땅 자체가 회복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병사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상처와 햇볕에 탄 병사들은 로디곤이 의식에서 변모해 나오는 모습을 조각상처럼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왕관은 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그녀의 왕관이 되었습니다. 씻지 않는 행위가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파트테이아는 단순히 공주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징을 얻었다. 그녀는 승리의 행렬로 궁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기관들이 찬양의 시를 지어주고 귀족들이 칭찬으로 서로를 밀치며 아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치로 돌아가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식사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설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전설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 속에 새겨지길 원했습니다. 머리 씻는 행사가 시대를 초월한 사건이 된 후 로도는 화려한 행렬과 깃발, 세기를 버틸 만큼의 선전물로 수도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긴 길을 돌아가며 되찾은 도시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그 거리들을 걸으며 방어시설을 점검하고 제 아래에 반란의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로디곤은 승리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얼마나 쉽게 안일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제국은 패배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왜 싸웠는지 잊을 때 무너집니다. 그녀는 반란군과 충성파 모두에게 파스시안의 힘이 단순히 기병과 금전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편안함 대신 고난을 선택하고 명령이 아닌 행동으로 충성을 얻은 여성. 그리고 그녀는 충성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왕족을 구경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진짜 모습에 경외의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가져왔다. 그녀는 보고서를 요구했고 불만을 들었으며 자신의 전쟁 자금으로 물자를 구매했다. 충성을 지킨 도시들에게는 보상을 주었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용서를 베풀었다. 그녀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귀화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서둘렀고 예술가들은 그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지 논쟁했습니다. 야생의 머리카락과 전투의 흔적을 지닌 모습인가? 아니면 빛나고 재탄생한 모습인가? 장관들은 그 의미를 속삭였습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서약을 지키며 이제 파트테안 권력의 중심에 서서 반 이상의 주들의 충성을 손에 쥔 여성. 그리고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왕보다 더 인기 있는 공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부는 그녀를 결혼시켜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를 국경 방어의 책임자로 영구히 임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디고는 직위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증명해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장이 그녀의 왕좌였고 먼지가 그녀의 왕관이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이미 병사들과 시민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 왕실의 기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위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금이 아닌 역사로 왕관을 썼습니다. 그녀의 캠페인 이후 몇 달 동안 로디고는 주목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주목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시, 조각, 소문, 경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지휘에 싸운 모든 병사는 돌아와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들은 그녀를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하며 더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파트테이아의 궁전홀에서 정치가 실크 커튼 뒤에서 뱀처럼 기어다니는 곳에서 그녀의 침묵은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틀이나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관찰하고 듣고 이해했다. 진정한 전장은 돌벽에서 속삭이는 대화로 옮겨갔다는 것을,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이자 또는 복잡한 파트턴 왕조 계보의 특정 시점에 따라 그녀의 형제일 수도 있는 왕조차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로디고는 단순히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궁정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방식으로 존경받았다. 미모나 혈통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지휘 능력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약을 정책으로 더러운 과거를 전설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유지한 침묵은 어떤 군사 전략만큼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계획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거나 반란군을 속이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왕관 없이 정복한 여성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설은 로돈이 이 침묵을 레버리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 조용한 고개 끄덕임이나 시선 하나가 결정을 강요했다. 관료들은 그녀가 찡그릴까봐 나쁜 정책을 제안하지 못했다. 장군들은 그녀가 의견을 내줄까봐 캠페인을 지연시켰다.
그녀의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도구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남아 살아있는 전설로 궁전 복도를 걸어 다녔다. 그녀의 갓싯은 머리는 금실로 따아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기억으로 따아져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는 규범을 도전했다. 그녀는 파트턴의 힘이 남성의 손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힘은 헝클어진 머리로 전쟁에 나섰다가 도시를 발 아래 두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로돈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시안의 서기들은 반항적인 전사 공주보다 왕과 왕조를 높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의 전투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기로 사용했던 침묵은 이제 지우개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리는 화려한 기념비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의뢰한 어떤 서사시에도 그녀의 얼굴이 금빛 두루마리에 새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전설은 허락이 필요 없다. 그녀의 군대가 행진했던 전초기지들, 그녀가 용서한 마을들에서 그녀의 이름은 속삭이는 주술로 남아있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동화처럼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여성을 경시하는 남자에게 경고로 전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전술을 성스러운 텍스트처럼 외웠고 반란군들은 글쎄 수십 년이 지나서도 그녀가 먼지 속에서 다시 나타나 머리카락을 전쟁 깃발처럼 휘날리며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모든 규칙을 깨고도 승리하는 사람은 뭔가 깊이 불안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로디고는 궁정에서 장식품으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플루트를 연주하거나 새를 그리거나 조용히 무시당하는 세련된 예술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혜성처럼 시간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정치 대신 평화를 선택해 공적 생활에서 은퇴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익명의 베일 뒤에서 파트테안 전략을 형성하는 조언자로 남아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로맨티스트들은 그녀가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출전해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았고 부인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점입니다. 그녀의 유산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왕관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충성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는 이상한 서약조차 왕의 칙령만큼 구속력 있고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책들은 그녀에게 단지 주석 하나만을 할애할지 모르지만 파트트스의 먼지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위해 대리석 조각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약을 지키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녀의 죽음 수세기 후 로디곤의 이야기는 여전히 역설입니다. 속삭임으로 전해지지만 잉크로 기록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를 닮은 거대한 조각상은 없습니다. 왕실 무덤은 조각된 돌로 그녀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란, 인내, 원칙에 충실한 야성을 존경하는 이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그녀는 불멸입니다. 왕들이 기억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힘처럼 불멸입니다. 그녀는 외국 땅을 정복하거나 기념비적인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복한 것은 기대였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는 동안 커튼 뒤에서 기다리라고 강요받던 세상에서 로도는 커튼을 찢고 맨발로 헬멧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휘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빼앗았고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백성들에게 어떤 칙령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충성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당신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편안함 대신 규율을 선택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시간 동안 서약을 지키는 것을 보며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다듬어지거나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더러운,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마지막 날 그녀의 머리카락처럼 그 더러움 속에 존엄성이 있었습니다. 그 서약 속에 어떤 타이틀보다 강한 리더십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들은 공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영보다 싸움을 더 믿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역사가 지울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파티아가 무너지고 그 도시들이 모래로 변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저항의 순간마다 돌아옵니다. 예술가들은 그녀를 되살리고 작가들은 그녀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승리가 올 때까지 씻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일부에게는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불의를 뚫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완벽한 의미입니다. 로드고는 화려함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녀는 끈기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왕관으로 삼은 것은 금이 아닌 먼지였습니다. 먼지, 황제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려 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명예의 상징처럼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왕들에 의해 잊혀졌고 사가들에 의해 무시되었지만 먼지에 의해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전설이 존재합니다. 돌이 아닌 땅에 제국이 충돌하고 피가 모래를 적시기 전에 왕들이 그녀의 이름에 떨기 전에 토미우스는 단순히 바람의 딸이었고 원시적인 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온 땅은 대리석으로 장식되거나 철학의 메아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잔혹하고 자유로우며 끝없이 넓은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마사지의 세계였습니다. 평원의 영혼처럼 달리는 야만적인 유목민 기마 궁수들. 그들의 삶은 생존, 명예, 전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토미우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 리듬을 상상할 수 있다. 그녀는 달리기 전에 말을 타는 법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전에 활을 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마사지족에서 소녀들은 텐트에 갇히거나 침묵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소년들과 함께 훈련했고 전사들과 함께 탔으며 피에 철이 흐르는 채로 자랐다. 지도자가 되려면 피를 흘려야 했다.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서도 그녀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의 부족은 태양과 하늘을 숭배했으며 가축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죽은 자들을 무기와 함께 묻어 다음 생에서도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도 황금 사원도 없었지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적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기도가 아닌 화살로 맞섰습니다. 타미우스는 아마도 남편의 죽음 후에 권력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 전에 부족을 통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권력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여성들이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타미우스는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왕들과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녀는 그들을 강제로 따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샤우트, 계단의 체크메이트, 청동과 가죽으로 무장한 전쟁 지도자였으며 곧 지상 최대 제국과 맞서게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특히 여성에게서는 결코 무대 없이 오지 않습니다. 타미우스가 통치를 공고히 하기 시작하자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쪽 산맥 너머에서 한 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루스 대왕이었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다. 계단의 바람이 울부짖었고 전사들의 딸 토미우스는 곧 전설로 들어갈 것이다. 토미우스가 남쪽의 광활한 계단을 지배할 때 다른 종류의 권력이 떠오르고 있었다. 구조화되고 제국적이며 relentlessness. 아크미니드 제국의 창시자 키루스 대왕은 이미 서쪽의 리디아와 남쪽의 바빌론을 정복했다. 그의 깃발은 사막, 산맥, 도시 위에서 휘날렸고 그곳에서는 몇 일마다 언어가 바뀌었다. 하지만 키루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는 자였고 모든 건설자는 결국 지평선을 바라본다. 키루스에게 마사체는 기회로 감싸인 위협이었다. 그들은 금이나 도시로 부유하지 않았지만 동북부 국경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는 핵심 땅, 자원, 무역로에 대한 접근을 의미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사체가 어떤 제국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존심, 그리고 키루스의 눈에는 자존심은 굽힐 수 있거나 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무력만이 항상 최선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 외교, 전략적 속임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 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특히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키루스는 타미루스에게 사절단을 보내 결혼을 통한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왕실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과 마사그의 전사 여왕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미루스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본질적으로 사랑이나 협력의 제안이 아니라 싸움 없이 그녀의 백성을 흡수하려는 계산된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페필로리스의 궁정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게임이 끝난 후 키루스는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언어, 전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아라시스 강을 건너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라시스 강은 페르시아와 마스티 땅을 분리하는 자연적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토미우스가 거부한 것을 빼앗아 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미우스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이 말 위에서 빠르고 격렬하게 싸우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키루스가 단순히 땅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말한 여자를 짓밟기 위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가 방금 깨운 분노의 규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 전략의 대가이자 경험 많은 정복자는 자신이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상대했고 도시를 파괴했으며 국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에게 마사이는 빠른 말만 타고 도시를 지키지 않는 야만적인 유목민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똑같이 교활하고 훨씬 더 분노한 존재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타미우스가 그를 경고했다.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아라시스 강을 건너면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키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갔다. 배로 다리를 만들어 군대를 마사이 땅으로 옮겼다.
토미우스는 즉시 공격하지 않고 군대를 후퇴시켜 키루스를 낯선 지형으로 유인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식량으로 가득 찬 버려진 캠프를 발견했고 더 중요한 것은 와인이었습니다. 유목민 마사게이트가 거의 즐기지 않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는 함정이었고 키루스는 적군이 당황해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함정에 빠졌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그는 장군 하르파구스에게 군대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마사슈트족은 밤의 어둠을 이용해 돌아와 술에 취해 경계하지 않는 페르시아군을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잔혹하고 신속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토미우스의 아들이자 마사게트 지휘관인 스파라피스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건에 대해 기록은 분분합니다. 일부는 스파라피스가 생포되어 포로임을 깨달은 후 죽음을 청해 자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전투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한 가지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소식이 테디우스에게 전달되자 그녀의 내면은 부서지더니 강철로 변했다. 그녀의 슬픔은 화산처럼 폭발했지만 전설이 된 분노가 그 뒤를 이었다. 그녀는 키루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당신은 피를 탐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피를 충분히 주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페르시아인의 피로 땅을 붉게 물들일 것이며 그녀의 복수는 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키루스는 그녀의 아들을 빼앗았다. 그는 그녀의 땅을 더럽혔다. 이제 그는 마사지의 여왕이 아닌 죽은 전사의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칠 것이다. 다음 전투는 소규모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형이었다. 태양이 평원 위로 칼날처럼 떠오르며 날카롭고 눈부셨다. 타미우스는 군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다. 폭풍이 형체를 갖춘 존재였다. 그녀의 전사들은 유목 생활로 단련된 몸에 재와 분노로 얼굴을 칠했다. 이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었다. 이건 피의 문제였다. 키루스는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마사지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들이 이전에 정복한 부족들처럼 싸울 거라고 생각했다. 혼란스럽고 조율되지 않으며 쉽게 짓밟힐 거라고. 하지만 토미우스는 전사들 사이에서 일생을 보냈다. 그녀는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알았다.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그녀는 페르시아 침략군에 대한 전면 공격을 위해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번에는 그녀는 힘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 전투의 장소는 역사의 흐름에 묻혀버렸지만 토미우스가 격렬한 방역을 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녀의 기병대는 칼날의 파도처럼 평원을 휩쓸었다. 말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도끼로 접근해 싸우는 그들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전투를 벌였다. 페르시아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규율 엄격한 병사들이었지만 이 정도의 조직화된 분노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토미우스는 단순히 부대를 이끌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녀의 전장에서의 존재는 병사들을 야생의 불꽃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모든 공격은 복수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돌격은 그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키루스는 방어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것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패주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른 이들은 끝없는 초원으로 도망쳤지만 추격당해 죽었다. 바빌론, 리디아, 그리고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한 키루스 대왕은 혼란 속에서 죽었다. 그가 전투 중 살해되었는지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는지는 전설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는 타미루스의 조건에 따라 죽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악명 높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토미우스는 전장에서 키루스의 시체를 발견하고 머리를 잘라내도록 명령한 후 마지막 상징적인 복수의 행위로 인간 피로 가득 찬 포도주 가죽 주머니에 머리를 담갔습니다. 마음껏 마셔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가 갈망한 피인가? 이는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적 과장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영원했습니다. 타미우스는 정복될 수 없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제국의 피를 흡수한 풀이 자라나자 타미우스는 승리의 여전사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어떤 왕이나 군대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여전사였습니다. 그녀는 키루스 대왕을 끝장냈습니다. 패배의 소식이 고대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아케메네스 제국이 계단에서 나온 여성에게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패배를 축소하려 노력했지만 창시자의 죽음은 무시할 수 없었다. 키루스의 시신은 결국 파사라가르디의 왕실 무덤에 영예롭게 안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패배의 오명은 제국의 유산에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토미우스와 마제테에게 승리는 복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은 무기뿐 아니라 존엄성으로 주권을 지켰다. 토미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후반 생에 죽음 또는 그녀가 이룬 어떤 성공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복수를 마친 후 토미우스가 단순히 지평선 너머로 말을 타고 떠나며 바람이 그녀의 전설을 전파하도록 내버려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세기 동안 역사학자, 시인, 기록자들은 빈 부분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모습만큼이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녀의 이름은 쓰라린 기억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그녀는 역설이었습니다. 왕들보다 더 많은 귀족성을 보여준 야만인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에게 타미우스는 민담이 되었습니다. 유령 같은 여왕이 평온을 가로지르며 강렬하고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검을 휘두른다. 그녀의 유산은 문화권 곳곳에서 수많은 묘사로 이어졌다. 중세 마누크립타는 그녀를 화려한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했고 르네상스 그림은 그녀가 키루스의 시체 위에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모든 시대의 그녀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존재가 되었다. 복수의 어머니, 야생의 여왕, 교만의 교훈 또는 여성의 힘의 상징. 하지만 신화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이 빛난다. 그녀는 역사를 바꿨다. 토미우스는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과 분노로 왕위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게단 여왕은 모든 제국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부는 복수의 불꽃을 품은 전사들의 발굽에 무너집니다. 토미우스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지역 기록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돌판이나 왕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의 펜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녀의 시대로부터 1세기 후에 기록한 그는 역사서에서 토미우스를 놀라운 결의와 두려운 복수의 전사 여왕으로 불멸화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투스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와 도덕적 교훈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그와 그의 그리스 독자들에게 토미우스는 제국주의의 오만의 궁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알려진 세계의 반을 정복한 인물이었지만 거대한 군대나 저광이 아닌 영광이 아닌 자녀를 위해 싸운 여성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거의 신화적이었고 헤로도투스는 이를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잔인한 복수,
피로 가득 찬 포도주 가죽 주머니, 키루스의 잘린 머리, 그리고 그녀의 저주스러운 말 마음껏 마셔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었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를 끝없이 논쟁합니다. 일부는 헤로도토스가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일부를 창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타미루스를 서사적 도구로 사용해 페르시아 제국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세계에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피로 가득 찬 포도주 가죽 주머니 에피소드는 상징적일 수 있지만 키루스가 타미루스에게 살해된 핵심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편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그의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를 그리스의 관점을 통해 필터링했습니다. 그는 마사지를 야만적이지만 고귀한 존재로 묘사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명예와 자유의 이상을 반영하는 이국적인 거울이었습니다. 타미루스는 그 틀 속에서 단순히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야망에 맞서는 도덕적 균형추였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더라도 헤로도투스는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타미우스가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역사적 주석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이 흐려지지만 영향력은 날카로워지는 전설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신화와 기억의 경계에서 타미우스의 이야기는 이상한 종류의 불멸을 얻었습니다. 왕들과 정복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헤로도투스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적들을 모래 위에 피 흘리게 한 여왕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이콘적인 황제 중 한 명을 살해했지만 타미우스는 스스로 제국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로 된 도시를 건설하지도 않았고 금판에 칙령을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백성인 마제족은 유목민으로 벽이 아닌 땅의 리듬, 하늘, 말의 리듬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는 토미우스의 유산이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모습을 담은 대리석 조각상이나 왕실 동전, 그녀의 칙령을 기록한 문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는 불빛 아래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노래와 전사들의 속삭임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사족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거주하던 강력한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친척 부족에는 키안족, 사카족, 다히그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카스피해와 고대 중국의 국경 사이의 땅을 누비던 뛰어난 말탄 궁수들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제국들에게 이동성, 예측 불가능성, 전투에서의 잔혹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자아냈습. 니다. 토미우스는 그들 중 여성 지도자로서 드물었지만 완전히 유일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유목 문화는 정착 문명과 달리 여성에게 훨씬 더 큰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여성들은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싸우며 심지어 지도자로서도 활동했습니다. 키티안족의 무덤에서 무기, 갑옷, 말 장비와 함께 묻힌 여성 전사들의 유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잔인한 유목 여왕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토미우스는 그 전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상속이나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중, 끈기, 그리고 순수한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분산된 부족들을 통합하는 힘이었으며 정치적 지도자이자 군사 지휘관이었고 생존이 더 빠르게 달리기, 더 정확히 쏘기,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사지 티가 기념물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토미우스는 일종의 유령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외부인의 기록과 스텝의 구전 전통에서만 메아리치며 페르시아 서기관들에게는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기적이었고 그녀의 백성들에게는 혈통과 전투 노래 속에 전해지는 기억, 평온을 함께 달리는 유령이었습니다. 제국은 돌로 세워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스텝의 이야기는 바람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타미우스, 강렬하고 슬퍼하며 꺾이지 않은 그녀는 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마사지트를 둘러싼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키루스의 후계자들은 페르세피루스를 건설하고 알렉산더 대왕과 싸웠지만 시간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왕들의 궁전이 아닌 굴복을 거부한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그녀는 여왕을 넘어 여성의 힘, 저항의 상징, 스텝의 야생적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면에서 토미우스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인도, 그리스인도, 페르시아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제국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위험하고 영감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역사가들은 그녀의 이름을 언어적으로 변형시켜 가끔 언급했지만 결코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그녀의 정의와 복수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그녀는 야만적인 여왕으로 묘사되었으며 여성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을 때 유럽의 예술가들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재발견했습니다. 화가들은 그녀를 화려한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키루스의 무생물적인 몸 위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한 드라마틱한 그림에서는 그녀가 그의 잘린 머리를 트로피처럼 높이 들어올리고 있으며 피로 젖은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남성의 세계에서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여성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토미우스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지역에서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인과 교육자들은 그녀를 역사적 영웅으로 재발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정체성의 뿌리가 강렬하고 자랑스러우며 깊이 여성적임을 증명하는 존재로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교과서, 조각상, 심지어 군사식에도 등장했습니다. 한때 말 위에서 활을 들고 통치했던 여성은 이제 기억과 신화, 반란과 자부심을 통해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성의 개념과 여전히 투쟁하는 세상에서 토미우스는 여전히 도전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고 성스럽지도 않았으며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단력 있었고 필요할 때는 잔인했으며 자비를 베풀기는 했지만 그 자비는 오직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간 형태의 저항이었고 제국의 피가 묻은 손은 그녀가 사과 없이 쓴 왕관이었습니다. 역사는 기념비를 세운 자들, 법을 쓴 자들, 돌에 이름을 새긴 왕들을 선호한다. 토미우스는 그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국을 남기지 않았고 발굴할 궁전도 해독할 왕실 인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영원히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워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역사가 여성들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모순으로 서 있다. 조력자나 주석이 아닌 운명의 힘으로 토미우스는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와 불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과 맞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교실에서 전해집니다. 단순히 그녀가 키루스 대왕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를 거스르기를 감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는 벌집 입구에 연기를 유도하기 위해 점토로 만든 연기와 풍구를 발명했습니다. 연기는 경비벌이 방출하는 경보 페로몬을 가려 공격성을 줄였습니다. 로마인은 팀이나 오레가노 같은 향기로운 허브를 태워 벌을 진정시키고 꿀의 미묘한 향을 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확 도구는 다양했습니다. 나무나 청동칼로 꿀벌집을 조심스럽게 자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꿀벌꿀을 짜내기 위해 꿀벌꿀을 압착하고 왁스를 녹여 필터링해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꿀벌 사육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장비를 착용했으며 경험과 세심한 기술에 의존해 쏘임을 피했습니다. 보호복과 장갑은 수천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텍스트는 꿀벌 사육자들이 꿀벌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꿀벌떼의 이동 주기, 계절적 패턴, 꿀 수집을 최적화하기 위해 벌집을 이동시키는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현대의 이동식 양봉과 유사하게 꽃이 피는 식물을 따라 벌집을 옮기는 트랜스휴먼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꿀 저장도 고대 양봉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집트인은 습기와 부패로부터 꿀을 보호하기 위해 밀봉된 도자기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꿀의 놀라운 보관 기간은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무덤에 밀봉된 상태로 수세기 동안 보존되기도 했습니다. 인간과 벌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벌의 영혼이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이 행해져 협력과 불행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영적 관리는 생산적인 벌집을 유지하는 데 물리적 도구만큼 중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대 양봉은 장인 정신, 자연과학, 경외심이 조화를 이룬 분야였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도구와 기술은 현대 양봉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대 양봉은 인간과 벌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농업 활동이 아닌 의학, 종교, 경제, 생태학에 걸쳐 문명 전반에 영향을 미친 예술과 과학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과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나일강 계곡에서 아나톨리아의 언덕까지, 그리스의 신전에서 로마의 농장까지, 고대 양봉가들은 벌집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의 벌집 설계, 연기 사용, 계절별 관리 기술은 지속 가능한 꿀 수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생존과 무역 모두의 필수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의 생애 주기에 대한 존중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모델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이 꿀을 약재로 이해한 것은 이집트, 인도, 로마의 촉이 약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전 세계 전통의학에서 지속되는 치유 실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꿀의 항균성과 보존성은 상처 치료와 약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꿀벌 왁스는 화장품, 예술, 건축 분야의 초기 기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문화에서 꿀벌과 꿀에 부여된 상징적 영적 의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꿀벌과 꿀을 기리는 종교적 의식은 다양한 전통에서 계속되어 인간이 벌집을 질서, 협력, 신의 축복의 상징으로 보는 지속적인 매력을 반영합니다. 꿀벌이 세계 사이의 메신저나 부활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아이디어는 세기를 걸쳐 예술, 문학, 민속 이야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동 양봉의 관습, 꽃 피는 곳을 따라 벌집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현대 상업농업에서 작물 수분과 글로벌 식량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고대 양봉업자들의 혁신은 오늘날 꿀벌을 필수적인 수분 매개체로 인식하고 그들이 직면한 환경적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핵심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꿀벌에게 음식, 약, 생태계 건강을 의존합니다. 반대로 꿀벌은 문명의 시작부터 인간의 문화, 경제, 영성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고대 양봉의 유산은 인간의 창의성,
자연에 대한 존중, 벌집 내외와 종 사이의 협업에 지속적인 힘을 증명합니다. 이는 가장 작은 생물도 과학, 신앙, 생존에 영감을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